잠깐 여러분. 오늘 영상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신약 임상시험에 참가해 본 적 있거나 참가를 고려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렇다면 이 영상 진짜로 끝까지 봐야 합니다. 식약처가 2026년 3월 조용히 개정한 가이드라인이 하나 있어요. 제목은 아주 평범해요. 의약품 임상시험 시 위해성평가 기반 임신검사 및 피임 가이드라인. 네,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근데요.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여러분이 임상시험에 참가하면 어떤 피임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 심지어 남자도 피임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오늘 베라가 이걸 전부 뜯어서 알려드릴게요. 쉽고 재미있고 무섭게요. 여러분,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세요? 평균 1015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긴 여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임상시험. 즉 사람한테 직접 약을 써보는 단계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세상에 안 나온 신약이에요.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나 임신 가능성 있는 파트너가 있는 남성에게는 피임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 몸에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는데 왜 피임을 강요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유가.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체계형성 TRATOGNICITY.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기형을 잘 만드는 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임신 중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역사적으로 이미 끔찍한 사례가 있었어요. 19만 5060년대 탈리도마이드 설리더마이드라는 수면제가 있었어요. 임산부 입덧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처방됐는데요. 결과는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거나 짧게 태어났어요. 그 비극 이후로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은 임상시험 단계에서부터 임신 관련 위해성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식약처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약이 태아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상시험 참가자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한다.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낸 교훈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뜯어볼게요. 식약처는 임상시험 약의 태아 위험성을 딱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체기 형성이 입증되었거나 의심된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람한테서 이미 기형 유발이 확인됐거나 동물 실험에서 강하게 의심되는 약이에요. 또는 유전 독성, 즉 DNA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약도 여기 포함돼요. 이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반드시 써야 해요. 그냥 콘돔 하나 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 검사도 매달 해야 하고요. 약을 끊고 나서도 피임을 유지해야 하는데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 반 감기 5에 더해서 최대 6개월을 더 유지해야 할 수 있어요. 약 끊고도 6개월? 네, 그게 맞아요. 두 번째, 체기 형성 가능성이 있다. 이건 중간 단계예요. 인간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한테서 강하게 의심되진 않는 약이에요. 이 경우에는 역시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써야 해요. 임신 검사 빈도는 약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요. 생리 주기가 한 달 이상 늦어지면 임신 검사를 강력히 권고해요. 세 번째, 체기 형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건 비교적 안전한 케이스예요. 필수 비임상시험 동물 실험을 다 했고 결과가 음성이며 인간 데이터에서도 위험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약이에요. 이 경우에는요, 허용 가능한 피임법을 쓰면 되고 추가 임신 검사는 의심될 때만 해도 돼요. 훨씬 유연하죠? 자, 이제 피임법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피임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콘돔? 피임약? 아니면 그냥 운에 맡기기? 웃음.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피임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해요.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 연간 실패율 1% 미만. 이게 임상시험에서 요구되는 가장 강력한 피임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복합호르몬 피임약 먹는 피임약, 질레링 피임 패치, 프로게스토겐 단독 피임법 주사, 임플라논 이식, 자궁 내 장치 IUD, 자궁 내 호르몬 방출 시스템 IUS, 양측 난관 폐쇄술 수술적 피임, 파트너의 정관절 제술단, 수술 성공 확인된 경우만, 완전한 성적, 금욕, 연구 기간 전체를 지켜야 함. 반만 하면 안 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사용자 의존도가 낮은 방법을 우선 권고해요. 쉽게 말하면 매일 먹어야 하는 피임약보다 한 번 삽입하면 오래가는 IUD나 임플라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임상시험은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매일 피임약 챙겨 먹는 걸 100%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효과적이지 않은 허용 가능한 피임법 연간 실패율 1% 이상. 이름이 좀 이상하죠? 효과적이지 않은데 허용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이냐고요. 이건 위험도가 낮은 약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콘돔 남성용 여성용, 살정제 유무 관계없이, 살정제 캡 질경막 스펀지, 임상시험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피임법, 달력법 주기법, 생리주기 계산에서 피임하는 것, 증상체온법, 기초체온 재서 배란일 계산하는 것, 질외사정 코이터스 인터럽투스, 내 빼는 거요. 살정제 단독 사용, 수유 무월경법 LAM, 모유 수유 중엔 임신 안 된다는 믿음, 남성 콘돔 여성 콘돔 동시 착용, 둘 다 쓰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달력법이랑 질외사정이 임상시험에서 금지됐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렇게 명문화됐다는 게 신기하죠? 그만큼 태아 안전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내용이 나와요. 피임이랑 임신 검사는 여자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남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남성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유전 독성이 있는 약. 유전 독성이란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이에요. 이런 약을 복용 중인 남성은요. 치료 기간 내내 콘돔 착용 필수. 약을 끊고 나서도 약이 몸에서 완전히 빠진 시점 반감기 5에 더해 90일을 추가로 피임해야 해요. 왜 90일이냐고요? 정자 한 개가 만들어져서 성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90일 약 3개월이거든요. 즉 유전 독성 약에 노출된 정자가 전부 교체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자를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정확한 비유예요. 두 번째 케이스 치료 용량 미만에서 체기 형성이 의심되는 B- 유전 독성 약. 좀 복잡하죠? 쉽게 풀어볼게요. 임신한 파트너가 있는 남성이 약을 복용하면 정액을 통해 극소량의 약 성분이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물론 여성이 직접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지만 그 약이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태아에 위험하다면 그래서 이 경우에도 콘돔 착용을 권고해요.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약이거나 치료 용량 이상에서만 문제가 되는 약을 쓰는 남성은 피임 조치 필요 없어요. 케이스별로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임신 검사 얘기예요.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가임 여성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임신 검사 음성 확인이 필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위험도 높은 약 1단계, 매달 임신 검사, 위험도 중간 약 2단계, 최소 약이 몸에서 빠지는 시점에 임신 검사, 생리가 한 달 이상 늦어지면 추가 검사 권고, 위험도 낮은 약 3단계, 의심될 때만 검사, 특별히 추가 검사 필요 없음. 그럼 검사는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처음 검사 스크리닝 단계는 혈청혈액 임신 검사를 권고해요. 혈청 검사가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임신 아주 초기에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고감도 소변 검사로 진행해도 되고요. 태아 위험이 아주 큰 약이라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호르몬 피임 약을 쓰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임상시험 약이 간 효소를 유도 엔자임 인덕션하면 피임 약이 체내에서 더 빨리 분해돼서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피임하라고 피임약 먹었는데 임상시험 약 때문에 피임약이 안 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말해요. 태아의 위험한 약체기형성 입증의심 약은 호르몬 피임약이 안 듣는지 임상약동학 상호작용 연구를 해야 한다. 그 연구 없이 호르몬 피임약 사용을 정당화하려면 신청인이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약 먹으면서 피임약 써도 돼요 라고 하려면 증명하라는 거죠. 상호작용이 의심될 경우엔 어떻게 하냐고요? 호르몬 피임에 콘돔을 추가해서 이중으로 쓰도록 권고해요. 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Q&A 부록이 새로 추가됐어요. 식약처가 실제로 많이 받은 질문들에 직접 답한 거예요. 제가 베라 스타일로 풀어드릴게요. Q1. 폐경 후 높은 FSH 수치가 있으면 피임 안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식 폐경 후 상태는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어야 해요. 만약 12개월 확인이 안 됐더라도 나이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폐경 후 범위의 높은 FSH 수치를 기준으로 임신 불가능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단, 단일 FSH 측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해요. Q2. 시판 허가된 약을 임상시험에 쓸 때 국내 허가사항만 봐도 되나요? 아니요. 국외 허가사항도 볼 수 있어요. 단, 아무 나라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ICH 상임회원국, 즉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스위스의 최신 제품 정보 SMPC를 참고할 수 있어요. 또는 별도 비임상시험 자료 유전 독성, 생식 발생 독성 등을 제출해서 피임 방법 및 기간의 적절성을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Q3. 임상시험 계획서에 현지 규정을 따른다고 써도 되나요? 돼요. 단,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계획서에 명시해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계획서에 현지 규정 따름이라고 써도 동의 설명문에는 각 약물별 피임 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환자가 알아야 하니까요. Q4. 유전 독성 시험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럼 피임 기간을 어떻게 잡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유전 독성 여부를 모른다면 유전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즉, 가장 높은 위험 카테고리 1단계를 적용해요. 여성 약이 몸에서 빠지는 시점 반감기 후 6개월, 남성 약이 몸에서 빠지는 시점 반감기 후 3개월, 임신 검사 빈도는 매달. 모르니까 일단 최고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게 식약처의 방침이에요. Q5. 2단계 약 가능성 있음이면 임신 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해요? 최소한 약이 몸에서 빠지는 시점에 한 번은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생리가 한 달 이상 늦어지면 추가 검사 강력 권고. 약의 특성과 임상시험 기간에 따라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Q6. 임신 검사를 소변으로 해도 되나요? 혈액으로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처음 스크리닝엔 혈청 검사, 그 이후엔 소변 검사 순서예요. 근데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둘 중 하나 선택 가능해요. 단, 태아 위험이 큰 약이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Q7.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이 뭐뭐 있어요? 연간 실패율 1% 미만인 피임법들이에요. 복합 호르몬 피임 경구, 질내 경피, 프로게스토겐 단독 피임 경구, 주사, 이식, IUD 자궁 내 장치, IUS 자궁 내 호르몬 방출 시스템, 양측 난관 폐쇄술, 결찰술, 절제술, 정관절 제술한 파트너, 수술 성공 확인 필수, 성적 금욕 연구 전체 기간 동안 완전히 지켜야 함. Q8. 이중 차단 피임법 콘돔 질경막 등은 매우 효과적인 거 맞죠? 아니요. 이중 차단 피임법은 허용 가능하나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카테고리예요. 위험도 높은 약에서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반드시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써야 해요. 자,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임상시험 약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 따라 피임 방법과 임신검사 빈도가 달라져요. 둘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 참가자도 약의 유전 독성 여부에 따라 콘돔 착용과 피임 기간이 의무화될 수 있어요. 셋째, 달력법, 질외사정, 수유무월경법 같은 피임법은 임상시험에서 절대 인정 안 돼요. 이 가이드라인이 왜 중요하냐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건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생명이 다쳐선 안 되잖아요. 아직 세상에 안 나온 아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 그게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식약처 문서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약인사이트 채널에서는 신약 개발 이야기부터 식약처 정책, 의약품 이슈까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베라였습니다.